안녕하세요. 저는 신경외과 전문의 이정표입니다. 주로 허리와 다리 통증, 저림을 진료하고 있고요. 강남 신사역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죠.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설명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게 91년도 우리나라 인구 추이와 2021년 인구 추이와 51년을 예상한 그래프를 이제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재밌는 게 91년도에는 이 중위 연령,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간이죠. 중간 연령이라는 거는 그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의 숫자가 같다는 거잖아요. 딱 중간이라는 거잖아요. 91년도에는 28세였습니다. 28살이면 내가 딱 중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시비를 걸어도 나보다 어릴 가능성이 한 반은 되는 거예요. 근데 2021년 얼마 전이죠. 그때는 44세입니다. 그러니까 28살은 어디 가서 명함을 못 내밀죠. 시비 걸렸는데 다 나보다 형들이란 얘기니까. 44세쯤 돼야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절반은 나보다 많을 거고 절반은 적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2051년이 되면 이건 예상이긴 하지만 중위 연령이 59세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적어도 59세가 돼야 어디 가서 나 나이 좀 먹었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1년도에는 28세가 넘으면 어른 대접을 받았지만 현재는 44세가 돼야 하고요. 2051년에는 59세가 돼야 어른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고령화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등급을 매기는 기준들을 보면은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게 혼자서 화장실을 가서 일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동작을 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근데 고령화 시대가 됐을 때 내 몸이 건강이 좋지가 않으면 이것들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도와줘야죠. 그만큼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고 내가 이런 능력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우울증이 오게 되고 그럼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건강하셨다가 급격하게 건강이 나빠져서 등급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요. 대부분은 넘어져서 오세요. 넘어져서 어딘가 골절이 생기고 그 골절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급격하게 근육이 감소가 돼요. 그러면서 앞에 얘기했던 그런 개인 위생을 챙기는 것, 화장실을 가는 것,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어져서 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균형을 잡는 근육들이 발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근육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운동이 가장 손쉽고 좋은 방법이 되겠죠. 노년의 유산소 운동보다 근력 운동을 더 추천하는 이유는요. 유산소 운동을 하려면 근육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요. 근육이 없으면 유산소조차도 못하겠죠. 그래서 근력 운동이 더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 때 자연스럽게 근육량은 1년에 1%씩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점점점 근육이 줄다 보면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겠죠. 기초 대사량이 줄어드니까 똑같이 먹게 되면 살이 찌는 거예요. 살이 찌면은 그만큼 관절에 무리가 가고 관절 무리가 가면 아프니까 또 운동을 안 하고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은 줄어들고 이런 악순환이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산소보다는 일단 근육이 좀 좋아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과 근력 운동 뭐가 더 좋냐? 물론 둘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둘 중에 조금 더 비중을 준다면 근력 운동을 조금 더 비중을 주고 싶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한 3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부피를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로 세포 수는 극히 적어요. 세포 하나당 부피가 커서 그래요. 그리고 근육이 차지하는 부피가 크다 보니까 에너지 소모량이 많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해서 근육량이 늘어날 때 세포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근육의 부피가 커지고 그 안에 있는 세포 핵이 늘어나요. 근데 우리 몸은 이 가성비를 되게 따지거든요. 근육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죠. 자동차로 치면은 연비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큰 근육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쓰지 않는 근육은 점점점 부피를 줄여요. 그런데 좋은 거는 부피만 줄지 근육 안에 있는 세포 핵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량을 키우잖아요. 그럼 그만큼 세포 핵이 많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나이 들어서 같은 운동을 했을 때 젊었을 때 운동을 많이 했던 사람하고 젊었을 때 운동을 하나도 하지 않았던 분이 같은 강도의 운동을 했을 때 젊었을 때 운동했던 분이 훨씬 빨리 근성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포 핵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근육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근력 운동 중에서도 하체 운동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하체 근육이 더 커요. 사이즈가 커서 같은 운동을 해도 쉽게 키울 수가 있고 하체 근육이 튼튼해야 넘어지는 낙상을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균형 잡기도 좋고 그래서 하체 운동에 집중을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노년에도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을 한 3가지 정도 추천해 드리면요. 첫 번째는 스쿼트예요. 스쿼트 아주 쉽잖아요. 방법을 모르시는 분도 거의 없을 거고, 인터넷이나 자료를 찾아보면은 무릎을 망치지 않고 올바르게 하는 스쿼트 방법,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걸 보면서 스쿼트 연습을 하셔도 되는데, 나는 무릎도 아프고 유연성이 떨어져서 스쿼트를 그냥 하기 어렵다, 이런 분들은 월 스쿼트라는 걸 해주면 더 좋아요. 월 스쿼트는 벽에 짐볼 같은 그 공을 이용해서 체중을 약간 기댄 상태에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무릎에 부담을 덜 줍니다. 스쿼트 운동 내지는 월 스쿼트를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플랭크 운동인데, 그냥 하는 플랭크 운동보다는 벽을 이용해서 좀 부담을 좀 줄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플랭크 운동이 있어요. 사이드 플랭크 운동 같은 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추천해 드리는 운동은 종아리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종아리 근육을 수축시켰다 이완시켰다 계단 끝에 올라가서 하시면 되는데요. 이 종아리 운동은 좀 주의하실 게, 근육이 너무 약하거나 어떤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하는 도중이나 운동하고 나서 다리에 쥐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근육이 막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혹시 쥐나거나 이런 분들은 꼭 병원에서 다른 질병, 뭐 혈관이라든가 정맥이라든가 근육 내에 다른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보시고, 큰 통증이 없다면 종아리 운동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스쿼트 운동, 플랭크 운동, 종아리 운동, 요 3가지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종아리 운동하는 거 알려드릴 거고요. 종아리는 다리에 있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만큼 종아리 근육이 좋아야 다리 쪽에서 심장 쪽으로 피를 쭉쭉 뿜어주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그 운동 알려드릴 거고요. 먼저 이렇게 어깨 넓이로 서신 다음에 이렇게 평지에서 하셔도 되고요. 계단 끝에 서서 발을 반쯤 걸치고 하셔도 돼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운동이에요. 자, 종아리 운동 하실 때는 어깨 넓이로 서시고요. 균형이 흐트러져서 넘어질 수 있으니까 의자 모서리 같은 데 잡거나 앞에를 잡고 하시면 더 좋아요. 올라갈 때는 빠르게 올라갑니다. 쭉 올렸다가 내려올 때는 천천히, 쭉 올렸다가 천천히. 이거를 15회를 해주시면 돼요. 15번. 쫙 올렸다가 천천히, 올렸다가 천천히. 이 운동을 하다가 다리에 쥐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근육에 문제가 있거나 근육 주변 신경이나 혈관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는 꼭 병원 가셔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 종아리 운동 따로 시간 내서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린다면, 양치질 할 때 하세요. 양치질 할 때 세면대에 앉아서 그냥 하지 마시고 종아리 운동 하면서 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따로 시간 내지 않아도 적어도 하루에 3번은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허벅지 쪽 운동인 스쿼트 운동인데요. 이거 뭐 너무 유명한 운동이라서 다 아실 텐데, 어깨 넓이로 다리를 벌리고 넘어지지 않게 균형을 잡고 쭉 내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상체 앞쪽을 이렇게 감싸듯이 손을 잡고 내리셔도 됩니다. 무릎이 너무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면 운동 효과가 별로 없어요. 의자에 앉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근데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내려간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때는 약간 발을 바깥쪽으로 넓혀주셔도 괜찮습니다. 본인한테 맞는 각도를 찾으셔야 돼요. 무릎 통증이 없는 각도를 찾아서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스쿼트 같은 경우는 횟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20회 하셔도 되고 40회 가능하면 40회 하셔도 되고, 근데 한 번에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 20회 하고 조금 쉬었다가 또 20회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맞는 강도와 수준을 찾아서 프로그램을 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릎 통증 때문에 이렇게 스쿼트를 하기는 힘들다. 자,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 있는 쉬운 근력 운동 몇 가지 알려드리면요. 첫 번째로 발목을 운동할 건데, 토 레이즈라고 발가락 쪽 발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쭉 들어요. 하나, 둘, 셋, 내리고. 또 하나, 둘, 셋, 내리고. 하나, 둘, 셋, 내리고. 이렇게 10번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내리고. 하나, 둘, 셋, 내리고. 이렇게 토 레이즈 10번 하셨으면 반대로 힐 레이즈를 10회를 할 거예요. 뒤꿈치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내리고. 하나, 둘, 셋, 내리고. 이렇게 힐 레이즈 10회 하셨으면 레그 레이즈 10번. 자, 레그 레이즈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쭉 펴서 하나, 둘, 셋, 내리고. 하나, 둘, 셋, 내리고. 근데 이때 이게 나는 좀 운동 강도가 약해서 더 무게를 올리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 발목에 모래주머니 같은 거 차고 운동하셔도 더 도움이 돼요. 모두 10회씩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니 레이즈. 이번에는 허벅지를 들 거예요. 허벅지는 양쪽을 한 번에 들기는 좀 힘드니까 한쪽씩 하시면 돼요. 들어서 하나, 둘, 셋, 내리고. 하나, 둘, 셋, 내리고. 10회 했으면 반대쪽도 하나, 둘, 셋, 내리고. 하나,
둘, 셋 내리고 이렇게 10회 해서 니 레이즈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고무 밴드 있잖아요. 테라밴드라고. 이거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이용해서 운동을 할 건데 양쪽 다리 사이에 껴주세요. 자, 이렇게 걸어주시고 한쪽 다리는 고정하고 이쪽 다리를 옆으로 밀 거예요. 쭉 벌려서 하나, 둘, 셋, 제자리. 하나, 둘, 셋, 제자리. 하나, 둘, 셋, 제자리. 이렇게 10회 해주고요. 이제 반대쪽 해야죠. 이쪽 다리 고정하고 이쪽 다리를 하나, 둘, 셋, 제자리. 하나, 둘, 셋, 제자리. 하나, 둘, 셋, 제자리. 자, 이렇게 해서 10회씩, 각 모든 운동은 10회씩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운동이 이제 무릎 관절을 보호하면서도 하체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리 운동 했으니까 등 운동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너무 하체만 하면은 우리가 몸이 꾸부정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을 피는 운동 할 거예요. 이렇게 밴드를 양쪽에서 잡고 등을 이렇게 벌린다는 느낌으로 하나, 둘, 셋, 제자리. 하나, 둘, 셋, 제자리. 이것도 10번 해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제자리. 이렇게 해서 하체 운동하느라고 꾸부정해진 등을 쭉 펴주면 운동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노년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을 3가지 추천하는 거는요. 이거 너무 좀 뻔한 대답이기는 해요. 첫 번째, 좋은 음식 먹고요. 두 번째,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세 번째로는 멘탈을 잘 챙겨야죠. 그래서 정신 건강을 위해서 뭐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분들하고 어떤 사회적인 소통을 잘 이루어서 이 3가지만 잘 해주신다면 노년 건강을 잘 챙길 수 있을 겁니다. 노년에는 식습관 중에서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은 떨어지게 돼요. 소화 기능이 떨어지니까 육류에서 얻을 수 있는 단백질을 잘 안 먹게 돼요. 그러면 배는 고프니까 뭘 먹게 되냐면 김치라든가 뭐 짠 반찬, 밥이랑 해서 드시거든요. 서서히 단백질을 안 먹게 되니까 근육이 줄어들면서 부상의 위험이 커지는 거예요. 노년이 될수록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육류를 통한 단백질 섭취는 어렵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소화도 잘 안 되고 치아도 좀 약하니까 이게 씹기도 어렵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부드러운 걸 드시는 게 좋아요. 부드러운 단백질.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두부 아니면 콩 아니면 생선 한 토막 그다음에 계란찜 이런 것들이 좀 부드러우면서도 먹기 편한 그런 단백질 섭취가 되겠죠. 아니면 난 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데 치아가 약해서 잘 못 먹겠어. 그러면 음식을 찌세요. 육류 단백질이라 그래도 같은 재료라도 이걸로 굽느냐 찌느냐 삶느냐에 따라서 이게 부드럽게 변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꼭 먹고 싶은 음식인데 치아가 약해서 못 먹는다면 음식을 삶거나 쪄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 중 뭘 더 추천하느냐? 저는 식물성을 좀 더 추천을 해드려요. 그렇지만 이거는 분명히 호불호가 있고 개인차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걸 더 섭취를 해야 된다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개인차가 있어요. 두 가지를 비교한 연구들이 있어요. 노년에서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어떤 게 더 근성장에 도움을 줬느냐? 결과는 식물성이 조금 더 우세한 걸로 나왔습니다. 왜 그런지는 뭐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동물성이 안 좋다라는 건 아니고요. 이점은 확실히 있어요. 식물성이. 왜냐하면 동물성 단백질을 먹었을 때 콜레스테롤이라든가 포화지방 등을 함께 섭취를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어서 식물성을 조금 더 추천을 하고 있지만 나는 정말로 고기를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고기를 못 먹으면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먹어야죠. 어떤 게 더 좋다라기보다는 개인의 기호를 맞춰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동을 멈추는 순간 건강은 급격하게 나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기 요양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그렇게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신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기 전 몇 개월 내지 1, 2년 전에 운동을 안 하세요. 평상시에도 운동을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어떤 계기에 의해서 어디 다쳤다든지 낙상을 당했다든지 우울증이 생겼다든지 하는 이유로 원래 하던 운동을 멈추면 반드시 그 이후에 급격한 건강 악화를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을 어떤 적금을 든다라는 생각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해 나가신다면 삶의 질도 훨씬 좋게 할 수가 있고 노년 건강을 챙기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운동하세요. 허리 통증 환자분이 최근에 많이 늘었어요. 실제로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은 허리 통증으로 진료를 보신 분들이 최근 5년 새에 15만 명 이상 증가를 했어요.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실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요즘 여름에는 너무 덥고 또 겨울에는 너무 추워요.
그래서 밖에 나가기가 힘들어졌어요. 게다가 얼마 전까지 우리 팬데믹으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밖에 나갈 일이 줄어들고 실내에서 의자에 앉아있고 소파에 누워있고 이러다 보니까 운동량은 줄어들고 허리에 부담은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쓰임새가 많아졌죠. 예전에는 물건 사려고 집 앞에 슈퍼를 나가야 되고 마트를 가야 됐는데 이제는 다 스마트폰으로 살 수가 있잖아요. 요즘 물건 사면은 다음날 아침에 다 도착을 해 있고 그거 자체가 운동을 줄어들게 한 겁니다. 옛날에는 마트 가는 거 그거 자체가 운동이었어요. 요즘에는 그게 많이 줄었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허리 통증 환자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당장 일어나서 어디를 가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몸 쓰는 것 자체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어깨도 아프게 되고 목도 아프게 하고 무릎 통증도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연쇄적으로 순차적으로 망가지게 된다는 거죠. 특히나 노년에 이렇게 움직임이 줄어들게 되면 근감소증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안 좋은 점이고요. 근감소증이 되면은 결국에는 정신적인 문제도 건들게 돼요. 내 몸이 아프니까 위축이 되고 우울감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더 안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서 전신적인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요. 바로 이럴 때 건강이 확 안 좋아지는 계기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넘어졌을 때예요. 몸이 약해지다가 한번 넘어지게 되면 이 골다공증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골절상을 당하기 쉬워요. 한번 이렇게 골절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급격하게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노인분들은 이 허리 통증을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비유를 하는 게 있어요. 저는 현수교를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현수교는 이 밧줄, 그러니까 철근으로 다리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둥이 있으면 기둥 위로 교량이 있죠. 이 교량을 지탱하는 거는 사이사이에 있는 철근들입니다. 저 철근 가닥들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육에 해당을 해요. 근데 만약에 근육이 약해졌어요. 약해졌다는 건 철근이 끊어지는 걸 의미하거든요. 저 철근이 끊어지면 그 자리에서 교량은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허리 통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저 근력 운동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력 운동 중에서도 코어 운동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코어 근육이라는 게 생각보다 사이즈가 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척추를 붙잡고 안정화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코어 근육을 강조를 하는 거고요.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게 되면 일단 자세가 좋아져요. 그리고 다른 근육을 이용해서 운동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코어를 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누워서 할 수 있는 코어 운동 제일 대표적인 거는 플랭크 운동이겠죠. 플랭크 운동과 브릿지 운동, 슈퍼맨 운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사실은 코어 근육이 긴장하지 말라고 이완시켜주고 스트레칭하는 게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제가 스트레칭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 꼭 해보세요. 이거를 해도 여전히 아프다면 당연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지만 대부분 간단하고 심하지 않은 허리 통증은요.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만 가지고도 충분히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전 운동도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트위스트를 이용해서 디스크의 압력을 떨어뜨려주는 운동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킨지 신전 운동이라는 걸 알려드릴 건데요. 이거는 허리 통증에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아프신 분들 몇 번 따라해 주시면 허리가 부드러워지고 통증 완화가 되는 걸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가 매트 같은 걸 깔아놓고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긴 테이블이 있으면 이 위에서 하셔도 괜찮아요. 먼저 편안하게 엎드리세요. 이렇게 편안하게 엎드린 상태로 호흡을 이런 식으로 해서 호흡을 가다듬고요. 그 다음에 팔꿈치를 이용해서 상체를 세웁니다. 이때 통증이 없어야 돼요. 만약에 이만큼 들었는데 아프다? 아프지 않은 수준까지만 드세요. 좀 괜찮아지면 좀 더 들고 이 정도까지는 아프지 않다? 그럼 버티세요. 30초. 30초 버텼으면 다시 내려오고 조금 더 올려서 또 30초 버티고 이렇게 한 2번 정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팔을 전체적으로 쭉 늘려줄 거예요. 하나, 둘, 셋 하고 다시 제자리. 다시 올려주시고 하나, 둘, 셋, 제자리. 이때 주의할 거는 올라가다가 허리가 아프다? 그럼 끝까지 올리지 마시고 아픈 부위에서 멈추세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하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다시 올려서 통증 없는 부위까지만 올리세요. 하나, 둘, 셋 하고 내려오고 이렇게 10회 정도 해주시면 허리가 많이 부드러워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허리를 비트는 운동을 할 건데요. 이 허리를 비틀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리 척추와 척추 사이에는 인대가 붙잡고 있어요. 이 인대를 빨래 짜듯이 쭉 쥐어짜서 뒤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 안쪽으로 밀어넣는 운동이에요. 그러면 허리를 잡고 비틀어야겠죠. 그래서 비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이 손은 바닥을 잡아줘야 돼요. 맨 바닥에서 요가 매트를 깔고 한다면 상체가 틀어지지 않도록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요, 반대쪽 다리를 꽈서 비틀어줘요. 이때 이 허리가 빨래 짜듯이 늘어나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쭉 늘려서 30초 동안 버팁니다. 한쪽을 다 했으면 반대쪽으로도 여기가 늘어나는 느낌이 받아야 돼요. 이렇게 트위스트를 해서 빨래 짜듯이 허리를 늘려주는 거예요. 매일 누워서 이 동작을 하는데 한 2분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이 두 가지 운동만 잘 해주셔도 거의 대부분의 허리 통증은 줄어드는 걸 느낄 겁니다. 이거 꼭 한번 따라해 보세요. 허리 통증에 좋은 음식이라는 게 좀 생소하죠. 약간 황당하기도 하고요. 아니 무슨 음식을 가지고 허리 통증을 조절을 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따지고 보면은 허리에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리도 결국엔 관절이에요. 뼈가 있고 연골이 있고 근육하고 인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루고 있는 것들은 다 음식에서 옵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어서 좋은 재료가 몸에 공급이 돼야 근육이나 연골들이 손상을 받았을 때 더 빨리빨리 회복을 시키고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염증이 생겼을 때 염증을 줄여주는 음식을 먹으면 허리 통증에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많이 먹고 운동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적게 하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허리 통증과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 10가지 정도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대표적으로 올리브 오일이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항염증 작용에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생선기름, 피쉬 오일. 생선기름은 비타민 D하고 오메가3 등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여주고 허리 통증에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로는 견과류인데 이런 호두, 아몬드 같은 것들이 또 오메가3 같은 지방산을 공급해주는 중요한 공급원이고요. 자, 네 번째는 야채인데 브로콜리, 양배추, 당근, 비트, 호박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야채에는 비타민이 풍부하죠. 비타민 A, C, K 비타민이 풍부해서 관절통과 염증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콩류가 있는데 콩은 뭐 렌틸콩, 병아리콩 등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미네랄과 단백질 그리고 섬유질 같은 것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고요. 그다음에 생과일 주스, 수분이 많이 포함된 생과일 주스, 특히 이제 토마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리코펜이 함유가 돼서 염증을 줄이고 관절에 도움을 줍니다. 녹차는 면역 기능을 좋게 하고 연골이 파괴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통곡물, 밀, 현미 이런 것들이죠.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생강, 마늘, 강황 같은 거는 관절염에 좋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게 대박인데 초콜릿이 허리 통증에 도움이 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논문에 초콜릿은 허리 통증에 도움이 됩니다 라고 써 있지는 않아요. 근데 경험적인 걸로 초콜릿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원료가 카카오잖아요. 이 카카오가 항염증 작용에 도움을 준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초콜릿이 허리 아플 때 도움이 된다니까 많이 먹어야지 하다가 오히려 체중이 증가되고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초콜릿을 먹을 때는 카카오 함량이 높은 거 그리고 당이 적게 들어간 초콜릿을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하나하나 다 챙겨 먹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식단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아침에는 간단하게 토마토하고 견과류를 곁들여서 드시면 되고요. 점심으로 가기 전에 중간에 간식으로 과일을 좀 드세요. 점심 때는 현미밥에 간단한 반찬 드시고요. 오후에는 간식으로 녹차에다가 구운 콩 같은 거 드신 다음에 저녁에는 반찬으로 생선구이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저트는 다크 초콜릿. 이렇게 하시면 방금 얘기했던 음식들을 골고루 하루 동안 드실 수가 있어요. 허리에 좋은 자세는 허리에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허리에 나쁜 행동은 이거예요. 꼬부정하게. 그래서 이 뒤쪽 허리가 이렇게 되는 자세가 제일 안 좋기 때문에 이거를 하지 않는 게 좋은 자세고요. 또 하나 나쁜 자세 있죠? 다리 꼬는 자세. 다리를 이렇게 꼬게 되면 한쪽 근육은 늘어나고 한쪽 근육은 짧아져요. 그러면서 골반이 불균형해지거든요. 이렇게 앉는 자세는 척추에 좋지가 않고요. 또 하나는 바닥에 철푸덕 양반다리하고 이렇게 앉는 자세. 이것도 오래 하면은 허리에 무리가 가는 좋지 않은 자세인데 이런 자세를 하지 않는 게 좋은 자세입니다. 종합해서 얘기하면요. 모델처럼 앉는 거예요. 탁 허리 꼿꼿하게 펴고 일자로 착 펴서 이렇게 앉잖아요. 이게 제일 좋은 자세라는 겁니다. 족저근막염이라는 건 족저근막, 발의 아치를 유지해주는 막이 있어요. 뒤꿈치부터 앞꿈치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걸음을 걸을 때 미세한 손상이 반복이 되면서 찢어지게 돼요. 이게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면 그게 족저근막염이라고 부릅니다. 발바닥이 아프면 무조건 족저근막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모든 부위가 다 족저근막염이 아니고 이 뒤꿈치 부위가 아픈 게 족저근막염 통증입니다.
제가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족저근막염으로 수개월 동안 고생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 통증이냐면 이게 주로 아침에 아파요. 그럼 밤새 잠을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 아래로 탁 내려가야 되는데 그때부터 두근두근해요. 왜냐면 이게 매일매일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날은 엄청 아팠다가 어떤 날은 조금 덜 아파요. 그러니까 오늘 발을 디디기 전에 오늘은 어느 정도 아플까? 너무 많이 아프진 않을까?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도 있고 불안감도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첫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컨디션이 저하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삶의 질이 많이 망가지겠죠. 통증이 아주 심한 병입니다. 팔꿈치에 있는 테니스 엘보 아시죠? 그 테니스 엘보랑 비슷해요. 발에 생기는 테니스 엘보라 그래요. 과사용으로 찢어지거든요. 발도 계속 반복적으로 충격을 주면서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반복적으로 찢어지면서 미세한 손상이 염증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스테로이드를 썼을 때 증상이 좋아지는 이유는 이 염증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나 연세 드신 분들은 이 지방층이 얇아지면서 위축이 오거든요. 걸을 때마다 충격 흡수를 잘 못하죠. 이 족저근막 주변에 신경이 그 사이에 콱 끼는 경우도 있고 미세한 손상이 더 심해지면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족저근막염은 아침에 더 아프다 그랬잖아요. 발에 아치가 있고 아치를 잡아주는 띠를 족저근막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미세한 손상으로 떨어져 나가게 돼요. 찢어지게 되겠죠. 찢어진 상태에서 밤 사이에 붓기 시작을 합니다. 회복이 돼야 되니까요. 이렇게 근막이 붙어요. 근데 이게 하룻밤 만에 완전히 붙는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붙은 상태에서 바닥에 발을 딛게 되면 다음날 아침에 으드드드득 하고 이렇게 다시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이 손상 때문에 찢어지는 게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아프겠죠. 근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피부가 있고요. 밑에 근육이 있고요. 근육, 피부 사이에 거미줄처럼 얽힌 게 근막입니다. 이 근막이 하는 역할은 근육이 움직일 때 부드럽게 윤활 작용을 하면서 움직이도록 해줘요. 더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움직일 때 서로 글라이딩을 하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부분에 미세 손상이 생기면 여기가 유착이라는 게 생겨요. 이런 식으로 유착이 되겠죠. 이 유착된 부위가 아침에 뜯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발을 디딜 때 아치가 충격으로 낮아지면서 찢어지죠. 다음날 아침에 또 찢어지고. 그러니까 아침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침에 족저근막염 통증이 더 심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족저근막염의 문제점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치료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심하면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말 다양한 치료법들이 존재합니다. 병원에서 하는 치료가 다르고 집에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치료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 중에 효과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가장 저렴하면서 확실한 치료법 하나는 테이프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테이핑을 이용해서 족저근막염을 잡아주면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테이핑을 이용하면 매일 병원에 갈 필요가 없겠죠. 이 치료를 위해서는 병원 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매일 밤마다 나 스스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자, 지금부터 직접 테이핑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테이핑 치료의 원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아침에 발 디딜 때 이게 찢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안 찢어지려면 이 상태로 붙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상태로 밤 사이에 붙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아침에 발 디딜 때도 찢어질 게 없겠죠. 이 원리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종이 반창고인데요. 이거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거 찾아보니까 개당 한 500원에서 600원 정도 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한 600원이라고 봤을 때 이거 하나면 여러분의 족저근막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막을 늘려놓은 상태에서 잠을 잘 거예요. 그래서 엄지발가락을 포함해서 발가락을 먼저 반창고로 감싸줍니다. 이런 식으로 감싸고요. 만약에 발가락 5개를 다 감싸기 힘드시면 엄지나 검지만 감싸주셔도 괜찮아요. 먼저 발가락을 고정을 하고 종아리 쪽으로 올려서 여기를 고정을 해주는데 밤새 묶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꽉 조이면 피가 안 통하겠죠?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한 바퀴 내지 2바퀴를 감싸주시고 다시 발가락 쪽으로 감싸줍니다. 이렇게 2-3바퀴 정도 감싸준 다음에 테이프가 다른 곳에 붙지 않도록 잘 잡아줘요. 자, 이렇게 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이 찢어진 부위에 근막이 서로 겹쳐지지 않고 일자로 늘어난 상태에서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 뒤꿈치 통증이 훨씬 덜한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매일 밤 자기 전에 해놓고 주무시면 됩니다. 이런 테이프는 인터넷에 종이 반창고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병원에서 쓰는 테이프잖아요.
이 테이핑 요법의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테이프에는 접착제가 붙어 있죠.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병원에서 사용하는 이런 종이 반창고들이 그런 트러블들을 좀 낮추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일반 스카치 테이프나 다른 테이프보다는 훨씬 안전합니다. 보통 이거 하나 가지고 3회에서 4회 정도. 근데 족저근막염 있으신 분들 2주 정도 하시면 효과가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한 5, 6천 원 정도면 충분히 치료를 할 수 있겠죠. 처음에 쉽지 않아요. 그래도 이물질이 발을 묶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한 일주일 정도는 눈 뜨고 딱 일어나면 없어져 있어요. 이거를 계속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하시는데요. 딱 일주일만 참으면 적응이 됩니다. 도저히 이거 테이프 하는 거 너무 힘들고 다 날아가서 없어지고 이거 못할 것 같다. 그럴 때는요. 병원 가서요. 원장 선생님한테 방기부스 해달라고 하세요. 테이프로 엄지발가락 딱 꺾어서 고정한 그 모양 그대로 방기부스 만들어 달라고 하면 원장님이 만들어 주실 겁니다. 깁스 자체가 족저근막염 치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원장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전 이거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 흔쾌히 만들어 주실 겁니다. 방기부스는 의료보험 적용이 되니까 그것도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2만 원 이상은 안 할 겁니다. 이런 테이프를 이용하는 방법 외에도 마사지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족저근막염을 만지는 방법은요. 엄지발가락을 쭉 꺾어보세요. 그럼 팽팽하게 띠가 하나 튀어나오는 게 보입니다. 이게 족저근막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붙어있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아픈 부위는 여기예요. 아픈 부위를 직접 누르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프지 않은 부위를 이완시켜 줄 건데요. 먼저 집에 있는 로션 있잖아요. 먼저 살짝 발라주세요.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나서 남아있는 숟가락 버리지 말고 놔뒀다가 여기 곡선 보이시죠? 이 곡선을 이용해서 발가락을 꺾어 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천천히 마사지를 해줄 건데요. 속도는 천천히 할 거예요. 1초에 1cm를 이동한다는 느낌으로 여기서 천천히 쓸어 올려줄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다가 약간 통증이 있는 부위를 만나면 그 상태에서 10초를 멈춰요. 그리고 다시 진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3회에서 5회 정도 쓸어 올려주시면 족저근막 이완 마사지가 됩니다. 이거를 꼭 이 곡선을 이용해서 마사지 할 필요도 없고요. 이 숟가락 끝에 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마사지 해주셔도 돼요. 어느 부분이든 다 곡선으로 되어 있어서 인체공학적으로 부담이 안 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부위를 이용해서 천천히 쓸어만 주신다면 충분히 마사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식사할 때 쓰는 숟가락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아픈 부위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피해서 마사지를 해주시고요. 하루에 3번에서 5번 정도 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잠자기 전에 하는 거예요. 이게 밤 사이에 염증이 심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전에 꼭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책상에 앉아있을 시간이 많잖아요. 그때 놀면은 좀 아깝죠. 테니스공 같은 거를 이 부분에다가 딱 대고 앉아서 허무 보실 때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방법. 그러니까 테니스공과 골프공을 이용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또 하나는 염증 가라앉힐 때 아이스팩이 되게 도움이 되겠죠. 집에 남는 아이스팩 버리지 마시고 아픈 부위, 뒤꿈치 쪽에다가 대고 있으면 염증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온찜질도 좋죠. 근막과 주변 근육을 이완시키잖아요. 근데 온찜질은 주의하실 게 화상에 주의하셔야 돼요. 발 뒤꿈치나 발바닥은요. 뜨끈뜨끈한 상태로 시간이 오래 지나면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온 화상으로 입을 수 있어서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족저근막염이 잘 생기는 것 중에 또 하나가 평발이에요. 아니면 발 자체에 어떤 해부학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거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인솔을 맞춥니다. 신발 안쪽에 깔창을 내 발에 맞춰서 디자인을 해서 맞춤형 깔창을 사용을 하고 특히나 뒤꿈치 쪽에 쿠션을 조금 더 넣어서 충격 흡수를 완화해주는 방법으로 치료를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를 이용해서 염증을 줄이는데 이게 발바닥에 주사 넣는다는 게 주사 넣는 사람도 긴장하고요. 맞는 사람은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주사 치료보다는 체외 충격파 치료를 많이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족저근막염이 왜 생겼냐를 찾는 거겠죠. 근본 원인을 찾아야 돼요. 이게 발의 모양 때문에 생겼는지 아니면 주변의 혈관, 정맥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어서 생겼는지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과사용으로 생겼는지를 찾아서 근본적인 원인을 교정을 해나간다면 쉽게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으로 6개월 이상 고생을 합니다. 교과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아무것도 안 해도 1년쯤 지나면 낫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2년, 3년, 5년 그 이상 고통을 받는 분들이 계셔서요. 이거 고칠 수 있겠어? 라고 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지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원인만 정확하게 찾는다면 짧은 시간에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치료 포기하지 마시고 꼭 원인을 찾아보세요.
나이를 들면 어쩔 수 없이 근육은 감소를 해요. 정상적인 생활을 했을 때 1년에 한 1%씩은 근육이 조금씩 줄거든요.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뼈도 약해집니다. 골다공증이 발생을 하죠.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육량이 늘어나고 뼈는 그만큼 튼튼해지고 체중은 감량이 되면서 건강해지겠죠. 이렇게 되면 심혈관 질환, 심장이라든가 폐 기능이 좋아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전신적인 건강이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운동이 중요한 거예요. 걷기는 쉽잖아요. 아무 때나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비용이 안 들잖아요. 운동화와 건강한 두 다리만 있으면 돼서 언제든지 걸음을 걸으면서 운동을 할 수가 있고, 특히나 이런 무릎 관절이나 고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도 쉽게 적용을 할 수 있는 운동이라서 그런 점들이 걷기 운동의 장점이죠. 걸음을 걷는다는 건 밸런스 운동이에요. 자연스럽게 체중이 앞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걸음을 걸어요. 그러면 다리만 운동되는 게 아니고 척추 쪽 근육들도 움직이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상체도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신 근육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운동을 통해서 근육에서는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호르몬이 되게 좋은 역할을 많이 하는 게 인슐린의 저항성도 좋게 하고요. 지방도 줄어들게 하고, 그리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이오카인이 많아지면서 근육은 쉽게 성장을 하게 되고, 걷기 할 때 다리뿐만이 아니고 전신 근육이 함께 좋아지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마이오카인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마이오카인이 분비가 되면서 인슐린 분비도 촉진이 되고 지방 제거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엔돌핀이라든지 세로토닌, 멜라토닌 등과 같이 당뇨나 여러 건강에 이로운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가 돼서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걷기 운동을 하면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돼 있어요. 통계를 보면은 하루에 10,000보 정도 걸으면 실제로 치매 위험이 한 50%까지 줄어든다고 해요. 그리고 조금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한 6,000에서 7,000보만 걸어도 비슷한 효과 내지는 오히려 10,000보 걸음보다 빠른 7,000보가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꼭 10,000보까지 안 걷고 한 4,000보 정도만 걸어도 한 25% 정도는 치매 예방을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걷기 운동이 정말로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추천드리는 거는 적어도 3,000에서 4,000보,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조금 빠른 걸음으로 7,000보 정도 걷는 거를 권장드리고요. 이런 걷기 운동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는 근거는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걸음을 걸으면서 심장박동이 좀 빨라지잖아요. 체온도 좀 올라가고 땀도 나고, 그게 이제 혈액순환을 촉진한다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촉진이 되니까 뇌세포들이 좀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서 신경 전달 물질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걷는 데가 보통은 공원이죠. 도심에서 걷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공원에서 걸어요.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공기도 좀 좋고 냄새도 풀숲에서 나는 향기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낮에 걷게 되면은 햇빛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신 건강에 좋은 스트레스들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세로토닌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져요. 우울증 감소에 도움이 되겠죠. 앞만 보고 걷지는 않잖아요. 아는 분 만나면 인사도 할 수 있고, 이런 정서적인 안정감 같은 것들이 우리 우울증 감소에 도움을 주게 되고, 특히나 햇빛을 쬐게 되면은 비타민 D가 많아지잖아요.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면역과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지만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정신적 도움이 됩니다. 걸음 걷는 거는 밸런스라 그랬잖아요. 밸런스가 잘 맞은 상태에서 걸어야 무리가 안 가요. 근데 걷는 자세가 좋지가 않다? 그럼 밸런스가 깨졌죠. 깨지는 순간 근육들은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균형을 맞춰야 돼요. 안 그러면 넘어지니까. 자세가 좋지 않고 꾸부정하게 해서 걷거나 고개를 이렇게 숙여서 걷게 되면은 이 뒤쪽에 있는 코어 근육이라든가 척추 기립근들 무리를 하게 되고, 근육 부담이 오래되면은 척추 변형까지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척추가 변형이 되면 어떻게 돼요? 관절염이 생기겠죠.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몸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가게 되고, 건강에 좋으려고 걸었는데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로 걸어야 건강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7가지 단계로 걷는 거를 나눴는데요. 그거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내가 키가 커졌다는 느낌을 가져야 돼요. 다른 표현으로는 이 머리가 천장 끝에 닿았다? 내지는 내가 우주복을 입고 이렇게 서 있다? 키가 커지는 느낌을 갖는 순간 이 척추가 부드럽게 늘어나면서 몸의 밸런스가 맞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울기인데요. 밸런스를 맞추려면 한쪽으로 기울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걸어갈 때 너무 앞으로 쏠리지 않게, 뒤쪽으로 너무 쏠리지 않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내 몸이 중립을 지키는 수준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시선인데요. 이거 잘못하시는 분들 많아요.
걸음을 걸을 때 땅을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걸음을 걷다가 노면이 고르지가 않으면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돌부리가 있지는 않은지 장애물이 있지는 않은지 그거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밑을 보다 보면 고개를 숙이고 걷게 돼요. 시선은요, 내 앞에 한 5m에서 6m 앞을 본다는 느낌으로 멀리 보셔야 됩니다. 웬만해서는 넘어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넓게 본다는 느낌으로 시선을 가져가시고요. 네 번째는 턱인데요. 턱도 너무 이렇게 당기지 마시고 살짝 들어서 지면하고 턱이 평행하게 됐다라는 느낌. 이렇게 턱만 잘 해주면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 6m 앞으로 가요. 그러니까 턱의 각도 부드럽게 맞춰주시고요. 어깨는 힘이 빠져야 됩니다. 이 어깨 힘 빼는 거 되게 어려워요.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이 더 심해요. 늘 이렇게 긴장이 돼 있거든요. 이 긴장 빼는 방법은요, 위로 힘을 쫙 줘요. 있는 힘을 내서 쫙 줬다가 그 다음에 툭 하고 떨어뜨립니다. 이때 이 뒤에 견갑골이 살짝 당기는 느낌을 줘도 좋아요. 쭉 올렸다가 툭 빼고, 이 상태가 힘이 빠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하다 보면 어깨에 힘이 빠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코어 근육인데요. 코어 근육에 힘을 줘야 돼요. 내가 코어 근육을 컨트롤 하질 못하거든요. 이거 쉬운 방법이 배꼽 아래쪽에다 힘을 준다는 느낌이에요. 단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배꼽 아래쪽을 살짝 긴장을 줘서 아랫배에 힘을 주면 코어 근육에 긴장감을 가진 상태로 자세를 맞춰서 걸을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골반도 중립을 유지하는 게 좋거든요. 너무 한쪽으로 쏠리거나 너무 꺾어지거나 뒤로 누운 건 좋지 않아요. 편안하게 힘을 빼고 골반이 부드럽게 움직인다는 상상만 해도 충분히 중립의 골반을 가져가면서 걸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7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게 7가지인데 걸음 걸으면서 이거 7개 다 신경 쓰기 쉽지 않겠죠. 이거 어떻게 다 신경 써요? 제일 쉬운 게 제일 첫 번째 얘기했던 거예요. 키가 커진다라는 느낌 하나만 가져도 나머지 뒤에는 6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보세요. 키가 커진다는 느낌을 드니까 시선은 자연스럽게 멀리 보게 되고 턱은 평행하게 되고요. 골반이라든가 몸의 균형도 중립을 잡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키가 커진다라는 느낌을 가지면 되고, 우리가 걸음 걷는 운동을 할 때 보통은 한 30분 이상 하시잖아요. 그 시간 내내 이거를 신경 써서 하기가 어렵거든요. 처음에 15초만 신경 쓰세요. 시선과 턱 높이와 어깨 힘 빼는 것만 잘 해주면 나머지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15초 신경 쓰라 그랬잖아요. 중간에 또 신경 써야 됩니다. 언제 신경 쓰냐면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처럼 경사면을 만났을 때, 그때는 내 몸의 각도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때 다시 한번 15초 딱 신경 써주시고, 걷다 보니까 횡단보도를 만났어요. 횡단보도 기다리는 동안 자세가 흐트러지거든요. 걷기 시작할 때 15초 신경 써주시고, 걸을 때 자세가 좋아야 된대. 안 그러면 더 아프대. 이거 너무 신경 써서 뻣뻣하게 몸을 딱 굳고 이렇게 걷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보면은 자세 좋은 것 같아요. 거울로 딱 보면은 자세가 너무 정자세예요. 근데 이렇게 뻣뻣한 상태로 걸으면 이게 되겠어요? 오히려 더 불편하지? 너무 자세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걸음을 걸을 때 힘들지 않고 부드럽다라는 느낌만 가지면 되니까요. 땅이 힘 빼시고 걷는 데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아플 때는 일단 멈춰야 돼요. 걸음을 걷다가 골반이라든가 허리라든가 무릎 이런 데 통증을 느끼게 되면 일단은 멈춰야 돼요. 이게 제일 안 좋은 게, 내가 아픈 부위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 더 강하게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부상이 심해지는 거예요. 일단 통증이 있다면 멈추고 어디가 어떻게 어떤 동작을 할 때 아픈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얼음 같은 걸 구할 수 있으면 운동 도중에 얼음찜질 같은 걸 해줄 수 있어요. 무릎이 아프다? 근처 편의점에서 얼음을 사다가 마사지를 좀 해서 통증이 완화되면 그때는 다시 운동을 해도 되겠죠. 아픈 부위가 너무 부어오르거나 심해요. 압박붕대 같은 걸로 압박을 해놓고 일단은 쉬어야 됩니다. 그렇게 쉬어도 잘 안 낫는다. 한 하루 이틀 이상 지났는데 여전히 통증이 있다? 그때는 꼭 전문의를 만나셔서 통증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걸음을 걸을 때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어요. 스마트폰을 보는 거예요. 걸음만 걸으면 심심하니까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에 손이 가거든요. 상상을 해보세요. 아까 제가 시선을 정면에서 6m 정도 앞에 두라고 했는데 이 상태로 스마트폰 보고 걷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부분 여기다가 놓잖아요. 그러면 고개는 바닥을 향합니다. 이렇게 고개가 숙여진 상태로 계속 걸음을 걸으면 그 충격에 의해서 목 디스크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목 뒤에 근육이 경직이 되고, 근데 나는 걸음 걸을 때 너무 심심해. 뭔가 하고 싶어. 그런 분들은 음악 들으세요. 요즘은 이어폰이 블루투스로 나와서 선도 없잖아요. 운동하기 되게 편해졌단 말이에요. 음악 들으면서 걷기 운동 하시면 되고, 인터벌 러닝이라는 거 요즘 하시거든요. 그거는 시간을 재서 1분 뛰고 일정 시간 좀 쉬고, 예를 들어 20초 달리고 10초 쉬고 1분 뛰고 또 1분 뛰고 또 1분 빨리 걷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재서 하는 게 인터벌 러닝이거든요. 나 시계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스마트폰 보시잖아요. 그거 어차피 블루투스로 다 시간을 불러주니까 그거 이용하시면 고개를 숙이지 않고도 운동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걸으셔야 건강해집니다. 걸으세요. 걷다 보면 괜찮아지십니다. 라고 하는데 이거를 잘못 오해하셔서 아파 죽겠는데도 10,000보, 20,000보 이상 계속 걷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좋지 않아요. 힘들지만 내가 극복을 하겠다고 20,000보 이상 걷게 되면은 우리 몸이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근육을 늘리려고 하는 운동인데 오히려 이 근육이 감소가 돼요. 왜냐면 근육을 태워서 에너지를 보충을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데 그걸 참고 20,000보 이상 걷지 마시고 좀 빠른 걸음으로 6,000보, 7,000보 아니면 적당한 걸음으로 한 10,000보 정도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맨발 걷기 요즘 유행인 것 같아요. 이거 하시는 분들 많고 여러 매체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현생 인류가 처음 만들어질 땐 신발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바닥에 여러 장애물들이나 울퉁불퉁한 거를 발바닥이 다 접촉을 하면서 걷기 때문에 우리가 안 쓰는 근육을 쓰게 돼요. 발이 좀 더 유연해지겠죠. 그리고 발바닥이 굉장히 예민한 부위거든요. 신발 안에 정말 1mm짜리 작은 자갈이 하나 들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되게 불편하죠. 그만큼 우리 발바닥은 감각이 예민합니다. 그렇게 예민한 부위를 자극을 주면 뇌의 활동을 좀 촉진을 하면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이제 만성 질환들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요즘 맨발 걷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장점들이 있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발바닥 지방이 별로 없는 분들이 계세요. 지방이 위축되면 걸음을 걸을 때 충격을 더 많이 받겠죠. 그거를 모르고 맨발 걷기가 좋다고 하니까 그냥 걷다가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노면을 그냥 걷다 보면 상처 나기가 쉽잖아요, 발에. 당뇨 있으신 분들은 상처 한번 나면 잘 안 나는데 이게 상처가 감염이 되고 그것 때문에 염증이 생기고 그럼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당뇨 있으신 분들, 발바닥 지방층이 얇은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제 환자분 중에 맨발 걷기를 하다가 중족골 쪽에 염증이 심하게 생겨서 저한테 치료를 받았던 분이 계십니다. 현재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맨발 걷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걷기와 달리기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냐? 개인적인 차이가 좀 있어요. 개인의 운동 능력, 그다음에 현재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칼로리 소비 면에서 보면은 당연히 달리기가 걷기보다는 더 좋겠죠. 왜냐하면 같은 시간에 운동을 했을 때 달리는 쪽이 더 많은 칼로리를 소비를 할 거잖아요. 그런데 꼭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는 게 고관절에 문제가 있거나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이 달리기가 더 칼로리 소비가 많대 하고선 무리해서 달리게 되면 오히려 이런 질환들을 악화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걷는 게 더 좋을 거고요. 그렇지가 않고 칼로리 소비해서 살을 빼야지 관절에 문제 없는 분들은 달리기가 더 좋겠죠. 저는 그래서 추천을 하는 게 두 개를 믹스를 하는 걸 좋아해요. 이거를 인터벌 러닝이라고 하거든요. 처음에는 빨리 걷기로 시작을 합니다. 어느 정도 약간 땀이 난다 싶으면 한 1분 정도 가볍게 뛰어요. 그리고 다시 걷기로 바꿔요. 1분 걷고 1분 뛰고 그 다음에 30초 정도를 전력 질주를 하고 걷기와 뛰기를 섞어서 해주면 운동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관절에 문제 있으신 분들은 달리기를 할 때 주의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서 나에게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직접 짜보시는 게 좋아요. 러닝머신과 야외에서 걷는 거 효과는 비슷해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밖에서 걸으면 공기도 좋고 햇빛도 있고 이런 이점이 있는 반면에 러닝머신은 거의 벽 보고 걷는 경우가 많잖아요. 헬스장 가면은 창문가에 러닝머신이 쫙 비치가 돼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막혀있는 벽이에요. 재미가 없죠. 거기만 보고 걸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지루한 거를 달래기 위해서 앞에 모니터를 달아놓습니다. 모니터 높이가 조절되는 기구도 있을 거고요. 조절이 안 되고 고정되어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모니터는요. 대부분 아래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거 좋지 않아요. 고개는 들어야 됩니다. 멀리 앞을 봐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모니터 높이 조절되는 기구를 사용을 하시고요. 모니터는 또 재미가 없다고 내 핸드폰으로 내가 보고 싶은 거 보려고 스마트폰 놓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도 이렇게 아래쪽을 보게 돼요. 거치를 해야 되니까. 따로 거치대 마련하셔서 높이 해서 고개를 들고 볼 수 있도록 조절을 해준다면 저는 러닝머신과 일반 걷기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요. 옆에 넘어지지 말라고 손잡이 있잖아요. 그 손잡이에 거의 매달리다시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체중을 팔에다가 실어서 그렇게 걷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몸이 앞으로 숙여져요. 바르게 걷기 얘기를 할 때 몸의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중립으로. 이 중립이 깨집니다. 꾸부정하게 해서 러닝머신을 걷게 돼요. 그리고 이 옆에 팔걸이에 의지를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욕심내신 거예요.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아니면 러닝머신의 이 각도가 높인 겁니다. 그러니까 힘드니까 나도 모르게 이걸 잡고 걷게 돼요. 내가 옆에 손잡이를 잡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속도와 경사를 잘 찾아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걷기 운동을 할 때 내 자세가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잖아요. 내가 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 야외에서 운동할 때는 조금 힘들지만 실내에서 러닝머신으로 운동할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 연습장 가면은 내 스윙 폼을 카메라가 찍어주잖아요. 그래서 한 번 스윙할 때마다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러닝머신 할 때요. 내 스마트폰으로 한번 찍어보세요. 다 찍을 필요도 없고 3분에서 5분 정도 그거를 보고 교정을 해 나간다면 처음에는 어색할지 몰라도요. 나도 모르게 점점 자세가 좋아지는 거를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걷는 모습 한번 꼭
영상 촬영을 해보세요.